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뉴스룸 진행을 맡은 박성태 기자입니다. 새로운 뉴스룸, 말보다는 앞으로 매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권력의 잘못을 향한 냉정한 비판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뉴스룸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첫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뉴스룸의 물음입니다. 뉴스룸은 앞으로 매일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또 짚어야 할 것들을 끝까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이 던질 물음은 이상민 장관 지키나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여권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최근에는 달라졌습니다. 지키자는 분위기인데요. 분위기가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인지, 그러면 실제 이상민 장관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인지 잠시 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물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제 외교 무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미중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네, 조금 전부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맞대는 건 처음입니다. 미중 갈등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번 회담은 각별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세 나라 회동을 통해서 사실상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 일본과 발걸음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국의 사드 보복을 겪었던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번 선택이 가져올 영향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셈입니다. 먼저 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발리에 가 있습니다. 자, 김태영 기자, 중국을 압박하는 데 우리가 사실상 동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설명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그에 앞서 먼저 짚어볼 게 있습니다. 한미일 3국 모두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데 미중 정상회담은 오늘 했고 중일 정상회담은 사흘 뒤에 있습니다. 반면 한중 정상회담은 오늘도 우리 측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추진했지만 아직 확정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아서일 텐데 중일 회담까지 성사된 상황에서 우리만 제외된다면 큰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순방이 내일이면 마무리되는 만큼 내일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추진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계속 추진하는 걸 보면 미국의 대중 견제에 보폭을 맞추면서도 중국의 등을 돌릴 수가 없는 우리 정부의 딜레마 상황이 엿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중국을 대놓고 비판하거나 중국의 대외 전략을 독자적으로 비난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보면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상당히 선명해진 편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세안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의 전쟁터이고 우리 역시 아세안을 전략적 파트너로서 관계를 설정해 가야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중국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결국 여러 고민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외교의 무게 중심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에 더 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된 게 있습니까? 네, 지난 9월 뉴욕에서도 30분간 회담은 있었지만 양측 국기는 없었고 또 일본 측에선 간담회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정식 회담은 아니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반면 어젠 45분간 공식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정도로만 정리가 됐습니다. 매우 원론적인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미중 사이 딜레마가 극명해진 이번 순방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일정은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지난 9월 48초 만남으로 그친 만큼 기대감을 키운 건데 실제로 이번엔 50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최대 관심사였던 미국 정부의 한국차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달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자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안을 놓고선 기류가 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국 기업의 역할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현안으로 불거진 우리 기업 차별 문제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입장이 오히려 미지근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 9월 유엔 총회나 지난달 보낸 친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공감했지만 이번엔 이런 표현마저 사라졌습니다. IRA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주요 정책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화당의 정치적 모멘텀은 소멸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 선거에서 선전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우리 기대와 달리 한국 기업 차별법 개정에 소극적일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뉴스룸의 물음을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키기로 했냐는 물음인데요.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이른바 폼나게 사표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과를 한 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사퇴 요구엔 선을 그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여당도 이 장관을 거들었다는 점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거취와 관련해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고 했다가 주말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사과했습니다.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장관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한 건 두 번째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튿날에도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가 사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은 치안과 관련해 장관의 지휘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휘 체계에서 치안 관련된 직위에서 지금 제외돼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수습이 우선이란 취지의 말도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네.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장관도 발언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사퇴는 거부했습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이상민 장관은 이렇게 책임보다는 수습에 방점을 찍고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제상 행안부 장관 산하인 소방 공무원들은 오늘 이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참사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고진영 공무원 노조 총연맹 소방 공무원 노조 위원장과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두 가지 혐의를 뒀습니다. 첫째로 이상민 장관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본 근거가 뭐였습니까? 네, 직무유기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죄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제로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12구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를 먼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참사가 아닌 해마다 해왔던 행사, 그리고 정상적으로 관리돼 왔던, 안전관리돼 왔던 행사가 이번에는 왜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의 대응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안전관리 예방적인 측면이 이번에 무너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소방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예방적인 측면을 총괄 책임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안전장관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법률상에도 네. 재난안전관리법의 제6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재난이나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과 조정이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률적인 조항도 있습니다. 네, 그 사고 당시에 예. 사고 당시에 참사를 처음으로 인지한 시각이 11시 20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이상민 장관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혹시 소방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소방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사를 직접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입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고발장을 낸 이유도 예방적인 부분에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정확한 수사가 진상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앞에서도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지만 이상민 장관은 그 폼나게라는 발언으로 또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사고를 수습하는 걸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걸로 읽히는데 이 장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참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나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당사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당사자인 행안부 장관이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되면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정보가 오염되거나 오히려 국민의 의혹을 푸는 데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철저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진영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민 장관 지키나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정치부 송우영 기자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요. 송우영 기자, 이상민 장관은 자리에 연언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지금 모습 보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면,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행안부 조직도를 보시면요. 장관 아래에 한창섭 차관이 있습니다. 예. 법률상 장관이 물러나면 차관이 직무 대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 수습 역시 차관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수습, 이제 참사 수습에 대해서 송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혹시 지금 뭐 장관이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았습니까? 네, 사고를 이제 수습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들이 남아 있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듣고 보면 차관이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장관은 책임론이 계속 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수습이 적절하냐라는 지적도 꾸준히 있습니다. 야당도 장관으로 잘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죠. 맞습니다. 야당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 추진비 1억 원까지 삭감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 소위 단계이긴 하지만 행안부 전체 기관 운영비의 약 10% 수준 1억 원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깎았습니다. 예. 업무의 일부 차질도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업무 추진비를 삭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뭐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 일부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도 많고요. 그런데 오히려 재난안전관리 체계 TF 이 단장을 이상민 장관이 맡게 됐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번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대책까지 마련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이 이끄는 TF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들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야당이 다시 극렬하게 반발할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법 통과가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고요. 네. 여당 분위기를 보죠. 원래는 경질 얘기가 당내에서도 꽤 있었는데 지금은 지키기로 바뀐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참사 초기에는 그 여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경질론이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대통령이 경찰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한 뒤에는 지금은 여당 내부에서 사퇴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책임은 경찰까지고 경찰을 지휘하겠다고 했던 행정안전부 장관은 빠져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대통령 속뜻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만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오늘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안 관련 지휘 체계에서 장관은 제외돼 있다. 사실상 이 장관이 이번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게 장제원 의원이 물론 친윤 핵심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경질 문제는 역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단 사항입니다. 일단 이번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뒤에 여론의 추이도 아마 살필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여권의 장관 지키기 기류가 명확한 걸로 보입니다. 또 이 장관 본인도 사퇴할 의사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러나라는 목소리는 맞는데 사퇴할 의사는 없는 걸로 보인다로 답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신속한 진상 규명을 국민들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 숨이 넘어갑니다. 그 마련된 재원을 넉넉하게 쓰겠습니다. 이런 방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JTBC는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서 민생 관련 국정 과제들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임기 초반인 지금 정책 방향을 바로 잡자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1호 국정과제 코로나 손실 보상입니다. 100%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공약 파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로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업 제한을 겪었습니다. 지난 2년간 피해액만 54조 원에 달합니다. 온전한 피해 회복을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 이 약속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피해 입은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약속했습니다. 그 많은 피해 중에 현금 300만 원씩 선거 앞두고 나눠준다고 생색내는 이런 정치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하지만 일괄 지급 공약은 인수위를 거치며 차등 지급으로 바뀌었고 처음 약속한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추경은 약 29조 원으로 줄어든 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손실보전금으로 쓰였는데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부분이 지급됐습니다. 문제는 애매한 기준 탓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마사지 가게를 운영했던 정순주 씨. 코로나로 한 달 매출은 반토막이 됐고 지난해 연말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 내가 간둬야 되겠다. 이제 이걸로 끝내자. 여기서 더 이상 뭐 했다가는 무슬지면 안 되겠다. 하지만 정 씨는 지급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0일보다 열흘 일찍 폐업하는 바람에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대선 공약대로 이거 나오겠구나. 그리고 4년 전 3D 프린터 제작업체를 창업한 최진영 씨. 코로나 직후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이제 장비들 다 증설하고 해놨더니 소재도 다 준비해놨더니 그 시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 2020년 6개월간 매출은 1,004만 원. 하지만 기준 연도인 2019년보다 매출액이 27만 원 늘어났다는 이유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직원도 새로 고용을 했고 매출이 하락을 넘어서 사실 결손이었죠. 중기부에 접수된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건수는 모두 9만 2천 건입니다. 이 중 7만 1천 건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약속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지난해 7월 7일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법의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거였습니다.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논의는 멈춰섰고 정부는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시기를 이미 상당 부분 놓쳤고 온전한 피해 보상은 현실에선 여전히 먼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그렇게 안 된 거잖아,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JTBC 강연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이 8년을 일하고 그만둔 한국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대사관 측은 알라가 원하면 언젠간 줄 거라는 황당한 말을 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김모 씨는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8년을 일하다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3천만 원쯤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14일 내에 줘야 합니다. 1년씩 계약하는 무기한 계약직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들어올 돈이라고 생각했고 기다렸는데 항의하자 황당한 말만 반복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외교부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협조를 요청한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면책 특권 때문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사관은 퇴직금을 준다며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6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못 들어가나요? 입장을 같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외무부에서 산정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받고 싶으면 받아가고 알라가 허락하면은 얘기를 해주겠다. 대사관 측은 그러다 오늘 뒤늦게 퇴직금을 모두 주겠다고 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료로 제공받아서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여로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료로 빌리고 80여만 원어치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오늘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수백만 원의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라인 사태로 재판을 받아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 씨가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지 나흘째입니다. 경찰과 해경, 군까지 동원돼서 찾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밀항 가능성이 이미 나온 바 있는데도 김 씨가 쓴 이른바 대포폰에 대한 통신영장을 내주지 않은 법원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팔당댐 인근에서 도망친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 씨의 행적은 나흘째 묘연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해경과 군의 협조를 받아 전국 주요 항구에 검문과 검색을 늘리고 지명 수배도 내렸습니다. 김 씨가 밀항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씨에 대해 검찰은 올해 들어 2번의 구속영장과 1번의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를 제시하고 해외 밀항 우려가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대포폰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습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비교적 쉽게 나오는 통신영장까지 기각된 건 의아하다며 법원이 안일했던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부지법은 법리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보석 취소 요청에도 보름 넘게 판단을 미루고 있다가 김 씨의 도주 이후 뒤늦게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예, 뉴스룸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여의도와 서초동인데요. 국회가 있는 여의도 얘기, 그리고 검찰과 법원이 있는 서초동 얘기입니다. 권력을 다각도로 짚어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곳을 출입하는 신혜원 기자 그리고 한민용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가 오늘은 좀 주제인데, 한민용 기자, 오늘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와 예결위, 국회 상임위에 출석을 했는데 이전과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먼저 한동훈 장관 예결위 참석하고 있는 모습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네, 보시면 지금 이게 전체 화면이어서 되게 작게 보이는데 좀 왼쪽에 있는 게 한동훈, 한동훈 장관입니다. 오늘 10시 법사위부터 오후 2시에 한 예결위까지 쭉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하는 의원이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에선 예결위에서 최혜영 의원만 정책 질의를 큰 다툼 없이 했습니다. 이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앞다퉈 질문하고 설전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바로 전에 있었던 예결위 회의록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쭉 봤는데요. 예. 근데 당시에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를 한 의원만 10명 가까이 됐고 또 당시 한동훈 장관이 김어준 씨랑 황운하 의원에게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한 의원까지 하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 근데 사실 오늘도 내일 정진상 실장 소환 조사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좀 이 관련한 공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지켜봤는데 전혀 질의가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더 많이 보였는데요. 좀 예. 의외인 듯하지만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한동훈 장관이 제일 타깃이면서도 딜레마인데요. 때리면 때릴수록 존재감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예. 커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인상적인 설전이 조금 있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그 연예인 의식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생 때의 어떤 소영웅주의. 네, 표현들이 좀 셉니다. 예. 사실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조금 무리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뭐 소장파 조홍천 의원은 작전 미스 이런 표현을 썼고 제가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을 만나보니까 예. 전원보다는 좀 신빙성 있는 근거를 확보했어야 한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지도부 차원에서는 강경 대응을 하기는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일종의 작전 변경이랄까요. 한 장관에게 굳이 질문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분위기는 볼까요? 국민의힘은 일부에서는 한 장관이 잘하고 있다. 네. 칭찬도 있지만 예전에 표현 같은 게 좀 적절치 못하다라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업적인 음모론자 같은 발언은 좀 과하다. 특히 중진 의원들을 통화해 보면 이거 좀 국무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기류도 분명 있었습니다. 물론 이 친윤계의 전반적인 기류는 한동훈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건데요. 몇몇 인사들 통화를 해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한 장관이 나서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내년 전당대회에 한동훈 장관이 네. 국무위원 나와서 당대표가 돼야 한다 이런 네. 주장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현 가서 가봐야 알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당대표는 좀 어렵다 이런 예. 이야기가 많고요. 뭐 대신에 내후년에 총선에 차출될 가능성 그런 시나리오는 좀 있습니다. 이 친윤계 유상범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만 유지하면 한 당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계파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 뭐 밥 먹으면서 통화하면서 물어봐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관건이다. 지지율에 따라 출마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주 나오는 갤럽 조사에 하면 40%는 안 되고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지지율에 따라 다르다, 네. 달렸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지역을 짚어서 구체적으로 뭐 송파나 강남에 나올 거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예, 이 얘기를 해보죠. 내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정무실장의 소환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 혐의는 어떻게 되죠? 일단 뭐 일명 대장동 팀으로부터 1억 4천만 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있고요. 예. 또 그 428억 원 대장동 수익을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용 부원장이랑 함께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 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 실장 쪽에서는 오늘 전화를 해보니까 돈 받은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전에도 뭐 계속 소설이다라고 예. 얘기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물증들이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사실 검찰 쪽에서는 뭐 물론 검찰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예. 드러나 있는 것만 보면 일단 그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정 실장에게 돈을 줄 때 그 돈 세탁을 해줬다는 유흥주점까지 조사하는 등 뭐 이렇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탄탄히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요. 일단 검찰의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 실장 쪽에 한번 물어보니까 이런 검찰의 혐의를 다 반박할 만한 자료를 우리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 전략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 아직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곤란하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네, 양측이 내놓는 증거들의 뭐 개연성, 객관성, 믿을 만한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퉈지겠군요. 내일 정진상 실장이 소환되면
취재진 앞에서 뭐 입장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좀 있을까요? 그러진 그런 않을 일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국 전 장관 시절에 포토라인 설치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 실장 모습도 드러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네, 내일 취재진 앞에도 서지 않고 사실 뭐 저도 정치부 출입을 오래 했고 민주당 출입 기자들 얘기 들어봐도 정 실장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했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뭐 마지막 공개된 사진이 10몇 년 전일 정도로 베일에 쌓인 인물인데요. 다만 취재를 해보니까 최근에 구속이 되면 단식을 하면서 입을 다물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위에 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일 구속이 된다면 네. 그렇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내일 정진상 실장 소환 조사가 있어서 내일도 그 얘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두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민영 기자는 이제 다시 국회로 갑니까? 제가 신혜원 기자입니다. 아, 신혜영 기자. 죄송합니다. 네. 신혜영 기자. 예, 죄송합니다. 네. 애드립을 하려고 했다가 알겠습니다. 두 기자 수고했습니다.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정합니다. 이름을 올려줄 테니까 이름도 찾을게. 거기서 성폭행을 3번 당했어요.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나와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있습니다. 부모 없이 막막한 사회에서 홀로 서기를 강요받는 이들의 마지막 울타리는 보호 종료 아동 센터입니다. 오늘 트리거에서는 경기도 양주의 한 보호 종료 아동 센터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드립니다. 밤이면 술판으로 변하는 센터, 아이들을 수시로 성추행하는 센터 대표. 그는 목사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서효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보호 종료 아동 센터입니다. 이 센터 대표이자 목사인 안모 씨. 지상파 한 유명 다큐멘터리에선 보호 종료 아동의 아버지를 자처합니다. 시간 좀 내줘야겠다. 2020년 보육원에서 나와 갈 곳이 막막했던 A씨가 센터를 다닌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처음부터 뭐 딸, 뭐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니까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 사이에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나의 가슴을 만지는 아빠는 찌하는 전신을 생각이 들거든요. 취재진이 입수한 영상입니다.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안 씨가 욕설과 함께 옷을 벗으라고 소리칩니다. 술자리가 벌어진 곳은 센터 내 교회의 안 씨 사무실. 진짜 거의 매일 마셔요. 예배 끝나고 센터에서 술자리를 갖고 너는 술자리에서 분위기 업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다. 안 씨는 술을 마시며 함께 있는 보호 종료 아동들을 수시로 성추행합니다. 피해자는 성폭행도 당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거기서 성폭행을 3번 당했어요. 지금 기억나는 한 날짜는 2020년 7월 16일 목사 생일날이었고 성폭력이 일어난 곳은 술자리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안 씨가 보호 종료 아동들과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합니다. 해보고 싶었다. 진짜? 또 다른 영상에선 보호 종료 아동이 자신을 계속 만지는 안 씨를 거부하자 황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 지금 성적 수치감 느꼈어요. 그냥 자기 옆에 있으면 엉덩이는 그냥 기본적으로 만졌던 것 같고 가슴도 만지고. 한 피해자가 안 씨와 나눈 메시지입니다. 센터에 나오지 않는 피해자에게 회초리를 맞자며 또 다른 피해자를 때려 멍들게 한 사진을 보내며 협박을 합니다. 너가 나를 아버지라 생각하면 회초리 많이 준비하고 있으라고. 센터 갔는데 얘기하다가 의자에 손을 짚고 다리를 뻗치래요. 뻗쳐가지고 세대에 쇠롱댕이로 맞고. 피해자들에게 아버지이자 목사였던 안 씨. 항상 성경 말씀을 비유를 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타락은 세상이 볼 때는 타락이겠지만 하늘이 볼 때는 거룩이라고. 진짜 가족은 없었어요. 그래도 어른은
의원을 만난 안 씨는 폭행은 있었지만 훈육 차원이었고 성폭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혀 뭐 성폭행, 성추행 이게 정말 없었어요. 안 씨는 아이들이 먼저 접근했고 자신은 친밀감을 표시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저한테 와서 대표님 막 그래요. 얘네가 막 만지고 막 이러니까 친해지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 JTBC 서유정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지급된 후원금과 기부 물품들도 센터가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 대표가 자신의 사진을 아이들에게 경매로 붙여서 사게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최광일 PD입니다. 해당 센터를 다닌 보호 종료 아동 통장 내역입니다. 지난해 6월 28일 국내 한 기업으로부터 특별 장학금 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3분 만에 센터 상임이자 계좌로 500만 원이 고스란히 송금됩니다. 한 달 뒤엔 병원비로 대한적십자사에서 후원금 1,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700만 원을 곧바로 센터 상임이사에게 송금합니다. 법인장 4천만 원 모아야 되니까 보내라. 어차피 너네가 받을 돈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너희 추천해서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야. 보호 종료 아동들은 감사원금도 수시로 했다고 말합니다. 11조도 내라고 했었고 헌금은 뭐라고 해야 되지? 헌금을 로또식으로 받아가지고 로또를 사서 내라. 그래서 로또를 갖다 줬었죠. 안 씨는 자신의 사진을 경매로 올려 60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물품들 중에 좋은 게 있으면 본인이 가져가. 안 씨는 성폭력 의혹은 물론 센터 후원금이나 기부금 집행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이나 이런 건 관여는 안 해요. 지금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뭐 얼룩이 나가는 이건 제가 잘 몰라요. 지금까지 취재진이 만난 센터 피해 보호 종료 아동은 7명. 심리적으로 한거 불능 상태를 만들어서 강간죄를 저지른 이 강간 혐의에 대해서 지금 고소가 진행되고 있고요.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났고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갈취한 부분, 그래서 공갈죄 혐의로 지금 경기 북부경찰청은 피해자를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최강일입니다. 네, 오늘 뉴스룸이 끝나고 유튜브에서 이어질 뉴스룸 D에서는 절박했던 보호 종료 아동들의 현실과 함께 못다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났던 불이 9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 반쯤에 꺼졌습니다. 건물이 내려앉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공장 건물 8개 동이 탔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달리는 보트에 낙하산을 달아 하늘로 날아오르는 패러세일링을 즐기다 40대 엄마와 10대 아들이 고립됐습니다. 강한 바람에 휘말려 하늘에서 20분 정도 매달려 있었는데 시민들이 낙하산 줄을 당겨서 도와준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공항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항공기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참전 용사였던 은퇴한 조종사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아니스트 이혁이 프랑스에서 열린 롱티보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 결선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콩쿠르에서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우승한 건 임동혁 이후 21년 만입니다. 이혁은 지난해 10월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결승에 오른 바 있습니다. 네, 뉴스룸은 오늘부터 온라인 공간에 화제를 모은 영상 클립 D 이슈를 유튜브와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여름 태풍 때 속출했던 침수 차량 관련 괴담에 대해서인데요. 오늘 발표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에도 실제 일부 침수 차량이 매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모바일 D 이슈에서 확인해 보시죠.
침수차의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데 불법적으로 중고차 매매 시장으로 유입돼가지고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0여 명의 명단이 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공개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민재 기자입니다. 어젯밤 한 온라인 매체가 공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입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해당 매체는 기존 대형 참사와 달리 이번에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익명에 묻혀 정부의 책임이 축소될까 우려된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명단 공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가던 상황에서 유족 동의 없이 이름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나 2014년 세월호 참사의 경우 희생자와 생존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실종자 신원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린 점 등 이틀 만에 신원이 모두 파악된 이번 참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족 반응은 엇갈립니다. 국가가 못 지켜줬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곡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우리끼리 조용하게 해도하는 게 낫지.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몰래 빼낸 것이 아니라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을 내고 헌법 등에 비춰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트라우마를 겪는 유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명단 공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청 안전 관련 부서의 한 간부가 생을 달리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참사와 관계없는 부서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서울시 안전지원과 간부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없는 부서 소속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A씨가 지난 8일 결제한 민원 답변 공문을 살펴봤습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주최자 없는 자발적인 행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A씨는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일도 맡아왔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계획 심의도 해당 부서의 업무였습니다. 참사와 아무 관련 없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참사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뜻이었다며 최초 설명은 서울시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시 공무원 노조는 고인은 베테랑 공무원으로 참사 원인 발생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가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에야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정부가 인파 통제 계획을 미리 준비했더라면, 불법 증축물이 도로를 좁히지 않았더라면 이태원 참사 원인을 둘러싸고 다양한 후회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그날의 상황을 되돌려 봤습니다. 438제곱미터 면적의 T자형 가상 골목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실제 도로에 폭과 경사도, 불법 증축물까지 대입해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상 골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 수는 2,190명. 참사 당일 CCTV처럼 한자리에서 도는 와류 현상이 발생하고 한쪽 벽면에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이를 실제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직선거리로 60여 미터를 지나는데 평균 2,090초,
즉 34분여가 걸립니다. 그런데 같은 구조의 골목길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면 탈출 시간은 총 639초, 10여 분으로 3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여기에 불법 중축물이 모두 철거된 상황도 가정을 해봤습니다. 탈출 시간은 390초, 사람들이 무려 5배 이상 빠르게 골목길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보행이 상당히 원활해졌다는 것이죠. 넘어지는 사고도 거의 없었을 것이고 또 압박 사고도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연구진은 참사 당시 골목길의 실제 인구는 실험보다 2배가량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폼나게. 이상민 장관이 한 기자에게 보낸 문자 답변입니다. 폼나게. 이 장관은 개인적인 안부 문자로 생각했다며 송구하다고 했지만 일상적인 주말에 158명이 희생됐던 그 골목을 생각하면 폼나게라는 말은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말이라면 혹 얘기하다가 잘못 나왔나 싶겠지만 말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는 문자라고 하면 더 와닿지 않습니다. 잠시 참사 다음 날 장관의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쩌면 그의 폼은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참사의 참담함에 먹먹해할 때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당당히 했던 브리핑. 참사 이후에 그가 했던 여러 말들, 실언들, 폼이 나든 폼이 나지 않든 최소한 장관의 부처 이름에 있는 안전이란 말은 무색해졌습니다. 박성태의 다시 보기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 도하에는 스타 선수들이 담긴 커다란 그림도 등장을 했는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도 빨간 유니폼을 입은 모습으로 건물 한쪽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 세계 선수들이 카타르에 모이고 있는데 우리 대표팀도 도착을 했죠. 자, 도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온누리 기자. 대표팀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카타르 첫날인데 우리 선수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축구 대표팀은 어제 자정쯤 비행기를 타고 약 11시간의 비행을 거쳐 오전 5시쯤 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새 이동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숙소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했고 조금 뒤 4시 반쯤부터 첫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지로 바로 합류하는 이강인과 황희찬, 황의조 선수는 이미 카타르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첫 훈련도 함께합니다. 장시간 비행 뒤에도 첫날부터 훈련을 함께하는 건 그만큼 시간과 공간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훈련 강도는 약하더라도 신체 리듬을 찾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수술 뒤 어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언제 대표팀에 합류를 합니까? 네, 손흥민 선수는 뿔테 안경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붓기가 좀 남아있는 모습이었죠. 그래도 표정은 굉장히 밝았는데 대표팀에는 오늘 자정,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상 때문에 합류 자체가 불투명해 보였는데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손흥민 선수는 주역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하 시내 번화가의 건물 벽에는 월드컵 본선에 오른 팀을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의 사진이 걸렸는데 손흥민 선수 역시 그중 하나로 아주 큰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스타 선수들을 내세워서 월드컵을 홍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월드컵 개막 7일 전을 기념하면서 또 손흥민 선수를 조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월드컵을 빛내온 등번호 7번 선수들을 언급을 한 건데 손흥민 선수는 베컴, 호날두 선수와 함께 거론이 됐습니다. 네,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지 도착해서 공항에서부터 월드컵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곳곳에 월드컵 깃발들이 나부끼고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이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 한낮 기온은 34도 정도인데 너무 더워서 한낮에는 걸어다니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표팀은 이른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훈련을 잡아놨습니다. 경기장은 다행히 덜 더울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틀어서 선선하다고 하는데 경기장 안팎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카타르 현지에서 온누리 기자였습니다. 아빠는 월드컵을 가지 못해서 울상인데 아이들은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프랑스의 수비수 리카 디뉴가 부상으로 출전이 무산됐는데 두 자녀는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됐다며 오히려 아빠를 축하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 가수가 다른 나라 월드컵에서 공연에 참여하는 건 보기 드문 일입니다. 네, 저희 뉴스룸은 앞으로 날씨 소식을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재승 기자가 재밌는 날씨 관련 이야기와 함께 예보까지 전해드릴 텐데요. 자, 이재승 기자, 첫 번째로 어떤 내용 준비했습니까? 네, 멋지게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면요. 기온이 갑작스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자, 이런 아이스 커피, 추운 겨울에도 즐겨 드시나요? 네, 뭐 추워도 아이스 커피 자주 마시곤 하죠. 네, 저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데요. 저는 좀 이가 시리기도 하고 그래서 찬 음료는 좀 지양하고 따뜻한 음료만 마시는데요. 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겨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이스 음료를 마시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커피 전문점에 지난 3년간의 음료 판매 비율을 조사했더니 이 평균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12월부터 따뜻한 음료의 판매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겨울에도 한겨울인 1월과 2월에도 이 차가운 음료의 판매 비율이 여전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얼죽아라고 하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선 이런 재미있는 공지글도 올라왔는데요. 영하 10도 이하의 그런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켜도 좋다. 어차피 차가운 음료가 된다라면서 찬 음료에 대한 애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럼 자세한 날씨도 좀 전해주시죠.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지난주와는 확연히 달라진 그런 날씨가 이번 주에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 북서쪽에 자리 잡은 이 고기압 때문인데요. 이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차가운 북서풍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날씨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진다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오늘보다 4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이 전국적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를 보이겠고 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쪽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을 보시면 서울 4도, 춘천은 0도고요. 전주 5도 등으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부산 1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끝으로 수학유학 시험이 치러지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수능 한파까지는 아니지만 예년 이맘때에 추위가 아침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뉴스룸 D가 유튜브 라이브로 이어집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앞서 트리거에 있었던 보호 종료 아동들의 키다리 아저씨, 한 목사의 두 얼굴인데요. 좀 더 깊이 있게 유튜브 D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룸이 끝나고 바로 뉴스룸 D가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금요일 주인공은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 오픈 뉴스룸으로 직접 스튜디오에서 뉴스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룸 D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TBC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